저는 올해 71살입니다. 박순자예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20평 남짓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때가 61였으니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남편은 생전에 건설자재 유통업을 했어요. 처음엔 작은 가게로 시작했는데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 점점 사업이 커졌죠. 아파트 건설붐이 일던 시절이었으니까요. 덕분에 우리 부부는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도 제게 남겨준 재산이 있었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만 해도 시세가 20억 원대라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 가끔 전화가 와서 팔 생각 없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예금도 넉넉했어요. 노후 걱정은 전혀 없었죠. 매달 이자 수입만으로도 생활하는데 충분했으니까요. 병원비도 걱정 없었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제주도도 가보고 부산도 다녀왔어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럭저럭 괜찮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이었어요. 10월 중순쯤이었을 거예요.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죠. 민수는 45살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힘이 없고 지쳐 보였어요. 어머니, 왜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뭔가 말하기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사업이 좀 어려워졌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죠. 민수는 평소에 힘든 내색을 잘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그런 민수가 먼저 어렵다고 말한다는 건 정말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데. 거래처 몇 군데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지금 살던 집도 정리했습니다. 민수는 분당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큰 아파트에서요. 그 집을 정리했다니 정말 많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말인데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잠깐만 어머니 집에서 지낼 수 있을까요? 정말 잠깐만요. 상황 좀 나아지면 바로 나갈게요. 저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 어서 와라. 여기 방도 있고 혼자 사는 것도 외로웠어. 사실이었습니다. 넓은 집에 혼자 살다 보니 정말 외로웠거든요.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리는 거실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구나 싶어 눈물이 날 때도 있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근데 지영이랑 준호도 같이 가도 될까요? 며느리 김지영과 손자 준호 이야기였어요. 당연히 같이 와야죠. 당연하지. 준호도 온다니 더 좋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준호는 8살이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죠. 통통하고 귀여운 아이였습니다. 명절 때나 가끔 보는 게 전부였는데 같이 살 수 있다니 마음이 설렜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최대한 빨리 나갈게요. 천천히 해. 뭐가 급해? 가족인데.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들이 힘들다니 안타깝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죠. 2주일 후 민수네 가족이 이사를 왔습니다. 짐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큰 트럭 한 대 분량이었죠. 이삿짐을 나르는 동안 며느리 지영이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빨리 나갈게요. 지영은 42살이었어요. 민수보다 3살 어렸죠. 평소에도 예의 바른 편이었습니다. 명절 때 오면 설거지도 잘 거들고 제게 선물도 챙겨왔어요. 괜찮아. 가족끼리 뭘 그러니? 저는 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마 많이 힘들었나 봐요.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머,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준호를 안아 올리려다가 허리가 아파서 그만뒀어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나 봅니다. 할머니,
여기서 같이 살아요. 그래, 같이 살자.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지낼 수 있다니 정말 좋았어요. 상계동이 민수네 가족에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구로에 있는 민수의 사업장까지 출퇴근하기도 편했어요. 지하철로 30분 정도면 갈 수 있었죠. 준호가 다니는 초등학교도 학군이 괜찮았습니다. 전학을 했는데 적응을 잘한다고 지영이 말했어요. 처음 며칠은 모두가 조심스러웠어요. 민수는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왔고 지영은 집안일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준호도 할머니 말을 잘 들었어요. 저녁 식사 때면 네 식구가 함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죠.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뭘 그렸는데? 가족이요. 할머니도 그렸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온 가족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준호 참 잘 그렸네. 저는 그 그림을 냉장고에 자석으로 붙여놨어요.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북적이는 집안 분위기였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울리던 거실에 이제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호가 뛰어다니는 소리, 지영이 설거지하는 소리, 민수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 모든 게 생기 있게 느껴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정성껏 차린 상을 보며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행복했어요. 혼자 살 때는 아침도 대충 먹었거든요. 빵 한 조각에 우유 한 잔으로 때우기 일쑤였죠. 근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식사를 차릴 이유가 생긴 겁니다.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이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행복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처음 몇 주는 정말 좋았어요. 모두가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민수는 퇴근하고 오면 어머니, 오늘 힘드셨죠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어요. 지영도 설거지를 하고 청소기도 돌렸습니다. 준호는 제 말을 잘 들었고 밤에는 제 방에 와서 동화책을 읽어달라고 했죠. 저는 매일 오후 3시면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을 기다렸어요. 학교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호떡을 부치기도 하고 고구마를 쪄놓기도 했어요.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접시에 담았죠. 할머니, 저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면서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 손 씻고 와. 할머니가 호떡 붙여놨어. 와, 호떡이다. 준호는 손을 씻고 식탁에 앉아 호떡을 먹었어요. 볼이 빵빵해질 정도로 한 입 가득 베어 물었죠.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녁 준비도 정성껏 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는 불고기, 지영이 좋아하는 미역국, 준호가 좋아하는 계란찜. 메뉴를 고민하는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마트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일도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준호는 학교 이야기를 했어요. 지영도 동네 이야기를 들려줬죠. 저는 그저 듣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였어요. 조금씩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설거지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바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제가 하던 일이니까요.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영은 청소기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빨래도 개지 않았어요. 저는 그러려니 했죠. 아마 지영도 힘들겠거니 싶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영이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킥킥 웃고 있었어요. 지영아,
저녁 준비 좀 도와줄래? 아, 어머님. 저 좀 피곤해요. 어머님이 하시는 게 더 맛있어요. 지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뭔가 씁쓸했지만 참았습니다. 며칠 후에도 똑같았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지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설거지 좀. 어머님, 전 손이 거칠어지면 안 돼요. 나중에 일자리 구해야 하는데. 지영은 손톱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손이 거칠어진다고요. 저는 70년 넘게 설거지를 해왔는데 그때부터 지영은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을 하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점심은 밖에서 먹고 오거나 제가 차려준 걸 먹었죠. 오후에는 스마트폰을 보거나 낮잠을 잤습니다. 저는 혼자 모든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 빨래, 요리, 설거지. 예전에 혼자 살 때보다 일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내 식구 빨래는 생각보다 양이 많았어요. 설거지할 그릇도 많았죠.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온몸이 쑤셨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싶었죠. 준호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공손하게 할머니, 이거 주세요라고 했던 아이가 이제는 명령조로 말했어요. 할머니, 물. 준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물 좀 주세요 해야지. 할머니, 빨리요. 목말라요. 준호는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따라줬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손자니까요. 할머니, 리모컨. 준호야, 거기 바로 옆에 있잖니. 할머니가 주세요. 준호는 손도 뻗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은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있었어요. 준호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리모컨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과자. 준호야, 저녁 먹을 건데. 배고파요. 빨리요. 준호가 짜증을 냈어요. 저는 과자 봉지를 뜯어서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준호는 받아서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죠. 옆에 있던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준호야, 할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라고 했을 텐데요. 저는 점점 하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준비, 설거지, 청소, 빨래. 점심 준비, 설거지. 준호 간식 준비. 저녁 준비, 설거지.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어요. 민수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었어요. 민수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사업 생각뿐이었죠. 전화 통화를 하거나 노트북으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지영과 준호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기력이 떨어진 것 같았죠. 간신히 붙잡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실을 보니 지영과 준호가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 섰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사업이 좋아지면 나갈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온몸이 욱신거렸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어요. 손목도 시큰거렸죠. 파스를 붙이고 잤지만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도 생겼죠.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아들이 힘든 시기니까요.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정말 나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했어요.
민수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빨리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영과 준호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아예 저를 가족이 아니라 가정부처럼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그렇게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낮에 피곤할 때가 많았거든요. 온몸이 아파서 잠자리가 불편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눈을 떴을 때 시계를 봤으니까요.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까지는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간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오늘은 찐빵을 쪄놓으려고 했죠. 저는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어요. 침대 옆에 앉아 잠시 기지개를 켰죠. 무릎도 좀 아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말을 안 듣네요. 안방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문 앞 바닥에 뭔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장난감 블록이었어요. 파란색 네모 블록이 문턱에 떨어져 있었죠. 준호가 또 여기저기 흘려놓았나 봅니다. 저는 허리를 굽혔어요. 블록을 주우려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속삭이는 것 같았죠. 엄마, 할머니 대체 언제 쫓아내?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블록을 쥔 채로 움직임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쫓아내다니요.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잘못 들은 걸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제가 할머니인데 손자가 할머니를 쫓아낸다고요. 하지만 이어진 목소리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쉿, 작게 말해. 지영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아는 지영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곧 요양원 보낼 거니까 조금만 참아. 요양원이요. 저를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블록이 떨렸어요. 떨어뜨릴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럼 아빠, 엄마, 준호 이렇게 셋이서 이 집에서 살 수 있어.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웃음기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셋이서 이 집에 산다고요. 저를 쫓아내고요. 요양원에 보내고요. 엄마, 그럼 할머니 방은 내가 써도 돼요? 할머니 방이 더 넓잖아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이 난 목소리였어요. 그럼 준호 방으로 쓰면 되지. 거기가 안방이니까 당연히 더 넓지. 지영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꿈인가 싶었어요. 악몽이겠죠. 곧 깨어날 거예요. 하지만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엄마, 할머니 돈은 어떻게 돼요? 그건 아빠가 알아서 하시겠지. 법적으로 아들이 재산 상속받는 게 맞으니까. 와, 그럼 우리 부자 되는 거네요? 쉿, 조용히 해. 할머니 자고 계시잖아. 저는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어요. 블록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돈 이야기까지 하고 있었어요. 제 재산 이야기를요. 제가 죽으면 받을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아도 요양원에 보내면 되겠죠. 치매 환자처럼 만들어서요. 후견인을 세워서 재산을 관리하면 되니까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제 며느리와 손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요. 저는 요양원에 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했어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고 장도 봤습니다. 치매도 없었죠. 기억력도 멀쩡했어요. 거동도 자유로웠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이라니요. 엄마, 근데 할머니가 싫다고 하면 어떡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준비하는 거지. 할머니가 정신이 없다고 소문을 내고 병원에 데려가서 검사를 받게 하고. 지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계획을 세워놓은 것 같았어요. 아빠도 알아요? 당연하지. 아빠가 동의했으니까 이렇게 여기 들어온 거야. 민수도 알고 있다고요. 제 아들이요. 제가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30년을 키운 아들이요.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들키면 안 됐어요. 손에 쥔 블록이 손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손바닥의 통증은 느껴지지도 않았죠. 할머니 깨시면 어떡하지?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문 닫혀 있잖아. 안 들려. 지영이 대답했어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 저는 다 들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소리 없이 닫았습니다. 손잡이를 돌릴 때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놓쳤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블록을 내려다봤습니다. 파란색 네모 블록이었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장난감이었죠.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에 사준 거였습니다. 그 블록을 쥐고 있는 제 손이 보였어요. 주름투성이 손이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의 손이었죠. 이른한 살의 손이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블록 위로 떨어진 눈물이 파란색 표면을 적셨어요.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입을 막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가면 안 됐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베개가 금세 젖어버렸죠. 요양원이라니요. 쫓아낸다니요. 제 집에서요. 제가 30년 동안 남편과 살았던 집에서요. 이 집은 남편과 제가 함께 산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번 돈으로 샀어요. 우리 둘이 늙어서도 함께 살자고 약속했던 집이었죠. 그런데 그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제 아들이, 며느리가, 손자가 저를 쫓아내려 한다고요. 저는 뭘 잘못한 건가요? 아들 가족을 받아준 게 잘못인가요? 매일 밥을 해준 게 잘못인가요? 준호 간식을 챙겨준 게 잘못인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밖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과 준호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거예요. 찐빵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 간식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녁 어떻게 하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날 저녁은 지영이 배달 음식을 시켰나 봐요. 치킨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한없이 울었어요. 목이 메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요?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이런 건가요? 다음 날 저녁 저는 평소처럼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벨 뻔했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집중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어요. 식탁에 밥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김치. 평소처럼 정성껏 차린 상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녁 됐어요? 지영이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어제 그 차갑게 속삭이던 목소리가 아니었죠. 응, 다 됐어. 들어와서 먹어.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영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민수가 제일 먼저 왔고 지영과 준호가 따라왔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앉았죠. 어머니, 오늘은 불고기네요. 맛있겠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봤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어제 지영이 한 말이 떠올랐죠. 민수도 알고 있다고 했어요. 다 같이 계획한 거라고요. 어머님, 반찬 맛있어요. 지영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나서요. 그 웃음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어제 일이 없었던 것처럼요. 저는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밥그릇이 덜덜 떨려서 소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얼른 상 위에 내려놨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손이 떨리시네.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 괜찮아. 좀 찬물에 손을 담갔더니 그런가 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죠. 할머니, 이것도 더 주세요. 준호가 불고기 접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태연하게 그릇을 내밀었어요. 어제 할머니 언제 쫓아내냐고 물었던 그 아이가요. 저는 집게로 불고기를 집어 준호 접시에 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불고기 한 점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하지만 눈을 보니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말이었죠. 엄마가 옆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었어요. 식사 내내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을 먹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찌개도 맛이 없었어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영과 준호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머니 언제 쫓아내? 요양원 보낼 거니까. 셋이서 이 집에서 살 수 있어.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별로 안 드시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슬프고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혼자요. 지영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고 준호는 자기 방에서 게임을 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물소리에 섞여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눈만 뜨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 가족을 받아준 게 잘못인가요? 밥을 해준 게 잘못인가요? 손자를 사랑한 게 잘못인가요? 아니었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힘든 아들을 도와주려 했을 뿐이죠. 하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이었어요. 제 집을 빼앗으려는 음모였죠. 베개를 적셨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아침이 올 때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모든 게 기계적이었어요. 생각 없이 움직였죠. 지영과 준호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지영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고 준호는 학교 갔다 와서 간식을 달라고 했어요. 저는 모든 걸 해줬습니다.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어요. 웃어야 할 때는 웃었고 대답해야 할 때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대화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언제 쫓아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목으로 넘기기 힘들었죠. 체중이 빠졌어요. 옷이 헐렁해졌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헬쑥하게 여인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민수에게 말해볼까 고민했습니다. 민수야, 지영이가 이런 말을 했어.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지영이 말했잖아요. 민수도 안다고요. 민수가 동의했다고요. 아들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민수는 지영 편을 들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지영이가 그럴 리 없어요. 그렇게 말하겠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였어요. 지영은 겉으로는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민수 앞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할게요. 민수가 있을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나가면 소파에 앉아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청소할게요. 민수 앞에서만 그랬죠. 민수가 없으면 청소기를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오늘도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민수 사업이 좋아지면 나갈 거니까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됐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들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밤에 누워있으면 그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계속 이렇게 당하면서 살아야 하나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습니다. 보름달이었죠.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을 겁니다. 아들을 혼냈을 거예요. 여보, 작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으니까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분노도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해? 왜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컸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살았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불씨는 점점 커졌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했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요. 무언가를 결심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어요.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일상을 살았어요.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지영과 준호는 변함없었고 민수는 여전히 바빴죠.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저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 계란찜을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죠.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밝아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싶었죠. 어머니,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왜? 사업이 좀 나아졌어요. 순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좋은 소식이긴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죠. 나아졌으면 이제 나가겠다는 건가요? 그래, 다행이다. 거래처를 새로 확보했어요. 다음 달부터 물량이 들어온대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요. 민수가 지영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제주도 여행 좀 다녀올까 해요. 저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요. 당연히 저도 포함이겠죠. 오랜만에 가족 여행이네요. 남편이 살아계실 때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20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그래, 좋다. 언제 가는데? 제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여행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옷도 새로 사야 할 것 같았죠. 다음 주 월요일이요. 4박 5일로요.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준비를 해야겠네. 짐도 싸고.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가져갈까? 신발은 편한 걸로 해야겠어요. 제주도는 걸을 일이 많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지영을 쳐다봤어요. 지영은 준호를 봤죠.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는 민수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어요. 집 봐주셔야죠.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을 봐달라고요. 저보고요. 뭐, 집에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집 좀 지켜주셔야죠. 민수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간다고 했죠. 그런데 저는 빠진 거예요. 지영과 준호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의미심장한 웃음이었습니다. 서로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 제주도 좋아하시잖아요. 다음에는 같이 가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없을 거예요. 영영 없을 거죠. 준호야 할머니한테 제주도 가서 뭐 사다 달라고 할까? 지영이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초콜릿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저를 보지도 않고요. 저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밥 안 드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배가 안 고파서. 거짓말이었어요.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죠. 가슴이 너무 아파서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평생 아들을 키웠습니다. 10달을 뱃속에 품었어요. 밤새 젖을 물렸죠. 아플 때 병원에 업고 갔습니다.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줬어요. 대학 등록금도 댔죠. 결혼식 비용도 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저를 가족여행에서 빼는 겁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제 집을 내줬어요. 흔쾌히요. 아들이 힘들다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넓은 집에 혼자 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매일 아침을 챙겼습니다. 저녁도 만들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 다 했죠. 아들 가족이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요. 손자 간식도 매일 준비했습니다. 호떡도 부치고 고구마도 찌고 과일도 깎아줬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주려고 애썼죠. 그렇게 해줬는데 돌아온 건 뭔가요? 가족여행에서 배제당하는 겁니다. 집이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릇을 씻다가 손을 멈췄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싱크대 물에 눈물이 섞였죠.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에게 저는 가족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집을 봐주는 사람이었어요. 밥을 해주는 사람이었죠. 지영과 준호에게는 더욱 아니었습니다. 저는 쫓아내야 할 대상이었어요. 요양원에 보내야 할 사람이었죠. 설거지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지고 있었죠. 거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과 준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를 하나 봐요. 엄마, 제주도 가면 바다 갈 거예요? 그럼 바다도 가고 한라산도 가고. 와, 좋겠다. 준호의 신이 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베개를 끌어안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남편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를 가족여행에서 빼다니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여보, 작게 불러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남편은 이제 없으니까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5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제 삶이 없었죠. 오직 아들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으로 바쁠 때도 저는 아들을 키웠어요. 혼자서요. 밤에 아이가 울면 달랬습니다. 아플 때 간호했죠.
학교 숙제도 봐줬어요. 아들이 대학 갈 때는 제 적금을 깼습니다. 등록금이 모자라서요. 결혼할 때는 예식장 비용을 댔어요. 신혼집 살림도 사줬죠. 그렇게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삶은 없었어요. 오직 아들의 엄마로만 살았죠. 그런데 지금 뭘 받고 있나요? 배신을 받고 있습니다. 쫓겨나고 있어요. 제 집에서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정말 결심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었죠. 뭔가 해야 했어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많이 늙어 보였어요. 눈은 충혈돼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죠.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처럼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네 가족이 여행을 가는 날이 다가왔어요.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제 인생이 있다고요.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월요일에 민수네 가족이 떠나면 저도 뭔가를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뭘 할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 뭔가를 할 겁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삶을 찾을 겁니다. 주말이 지나갔습니다. 민수네 가족은 여행 준비로 바빴어요. 짐을 쌌고 일정을 확인했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웃어야 할 때는 웃었고 대답해야 할 때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드디어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네 가족은 일찍부터 분주했어요. 캐리어를 꺼내고 짐을 확인하고 옷을 챙겼죠.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김밥을 싸줬어요. 여행 가는 길에 먹으라고요. 손이 떨렸지만 정성껏 말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민수가 김밥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침 8시쯤이었을 거예요. 민수네 가족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요. 준호는 신이 나서 콧노래를 불렀죠. 어머니, 잘 다녀올게요.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억지 웃음이었지만 들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집 잘 부탁드려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뭐가 숨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죠.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집이 텅 비었습니다. 정적만 흘렀죠.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좋은 여행 날씨였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할머니 언제 쫓아내? 요양원 보낼 거니까. 배제된 가족여행도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간다더니 저는 빠졌죠. 집이나 지키라고 했어요. 요양원 이야기도요. 제 집을 빼앗으려는 계획도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저는 이용당하고 있었어요. 집 때문에요. 재산 때문이었죠. 민수네 가족은 저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쫓아내야 할 장애물이었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내 인생이 있어. 그랬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었습니다. 70년을 살았지만 앞으로도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니까요. 그 1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당하면서 살 수는 없었어요. 결심했습니다. 오늘 뭔가를 하기로요. 시계를 봤어요. 9시였습니다.
부동산이 문을 열었을 시간이었죠. 저는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등기부등본이 있었습니다. 이 집 서류였죠. 남편 명의였다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제 명의로 바뀌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어요. 부동산 번호를 찾았습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큰 부동산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죠. 네, 행복부동산입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얘기했어요. 아, 거기 시세 좋죠? 매물 내놓으시려고요? 네. 금매로 내놓고 싶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어요. 금매요? 얼마나 급하신데요? 이번 주 안에 팔고 싶어요. 이번 주요? 그럼 시세보다 좀 낮춰야 할 텐데요. 괜찮아요. 얼마에 내놓으면 되죠? 시세가 20억 정도인데 19억에 내놓으면 바로 나갈 겁니다. 1억을 깎는 거였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정말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됐어요. 빨리 해주세요. 오늘 중으로 매물 올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후에 한번 방문해도 될까요? 네, 와도 돼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후 2시쯤 부동산 중개인이 왔습니다. 40대 남자였어요. 집을 둘러봤죠. 집 상태가 아주 좋네요. 19억이면 금방 나갈 겁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중개인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물 사진이었어요. 계약서도 작성했죠. 그날 저녁부터 문의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인 화요일 오전에 보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오후에도 또 왔죠.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하겠다는 분이 계세요. 19억이에요. 좋아요. 언제 계약할 수 있죠? 내일 바로 가능합니다. 계약금 2억 주시고 잔금은 일주일 뒤에 주신대요. 아니요. 잔금도 내일 받고 싶어요. 네. 그럼 너무 급한데요. 급한 게 맞아요. 내일 다 처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1시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잔금도 내일 주신대요. 대신 집은 이번 주 안에 비워주셔야 한대요. 괜찮아요. 그렇게 할게요. 목요일 오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요.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계좌로 19억이 들어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으로 전원주택을 검색했어요. 강원도 쪽을 봤죠. 홍천에 괜찮은 집이 있었습니다. 5억 원이었어요. 작은 집이었지만 마당이 있었습니다. 텃밭도 있었죠.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주인과 통화했어요. 내일 당장 계약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내일이요? 그럼 한번 보러 오셔야죠. 사진으로 봤어요. 마음에 들어요. 바로 계약할게요. 정말요? 그럼 내일 오시면 됩니다. 금요일 새벽 저는 홍천으로 갔습니다. 버스를 타고요. 집을 봤어요. 사진보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계약했습니다. 5억을 송금했어요. 등기도 바로 넘겼죠. 언제 이사 오세요?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오늘이요. 오늘이요? 네. 오늘 이사 올게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짐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당장 이사 가능한가요? 오늘이요? 좀 어려운데요. 돈 더 드릴게요. 꼭 오늘이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오후에 갈게요. 금요일 오후 4시 이사짐센터 트럭이 왔습니다. 조용히 도착했어요. 제 짐만 쌌습니다. 옷, 이불, 사진첩, 그릇 몇 개. 많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것 치고는 너무 적었죠. 민수네 가족짐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그대로 뒀어요. 옷도 신발도 준호 장난감도요.
그들의 것은 그들이 알아서 하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을 다 실었어요.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났습니다. 트럭이 출발하기 전 저는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이었죠. 거실을 봤습니다. 소파가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있었죠. 식탁도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식사를 했었어요. 안방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가 있었어요. 남편과 함께 잤던 침대였죠.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이기도 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제는 울 때가 아니었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열쇠를 거실 테이블 위에 두고 왔습니다. 새 주인이 들어올 테니까요. 문을 닫는 순간 20년의 기억이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도 아들과의 시간도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거였죠. 트럭에 탔습니다. 기사님이 출발했어요.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졌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어요. 강원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집 팔았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겠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날아갔어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못할 거예요. 제 집에서요. 트럭은 계속 달렸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강원도로요.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5시쯤이었을 거예요. 민수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제주도 여행이 끝났죠. 4박 5일이 지났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핸드폰을 꺼놔야 했습니다. 민수는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와서야 핸드폰을 켰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알림이 떴죠. 문자 한 통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온 거였습니다. 민수는 문자를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집 팔았다.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엄마 인생 살겠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캐리어 손잡이를 놓칠 뻔했죠. 뭐라고?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집을 팔았다고요. 여보, 왜 그래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민수 얼굴이 이상했거든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핸드폰을 지영에게 보여줬습니다. 지영이 화면을 봤어요. 문자를 읽었죠.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집을 팔았다고요? 지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지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집을 팔다니요? 지영이 민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파고들 정도로 세게요. 모르겠어. 어머니한테 전화해봐야겠어.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다시 걸었습니다. 또 받지 않았어요. 빨리 집에 가봐요. 지영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엄마가 왜 그러는지 몰라 울먹였어요. 민수는 황급히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문을 여는 것도 힘들었죠. 택시가 출발했어요. 민수는 계속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10통도 넘게 걸었죠.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1시간쯤 걸렸을 거예요. 택시가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택시비도 제대로 안 세고 돈을 던지고 뛰어내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버튼을 눌렀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너무 느린 것 같았습니다. 20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는 집으로 뛰어갔죠.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30대 부부와 아이 둘이었죠. 누구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희요?
저희가 이 집 산 사람들인데요. 누구세요? 남자가 되물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 집을 샀다고요? 네. 오늘 잔금 치렀어요. 등기도 넘어왔고요. 지영이 민수 뒤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어머님 집이라고요. 어머님이요? 박순자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분한테 샀는데요. 새 주인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숨이 막혔죠. 정말이었어요. 어머니가 집을 판 게 정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어디 갔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몰라요. 오늘 오후에 이사 가셨다는데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번호로요.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죠. 준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건 알았거든요. 저희 짐이라도 좀 가져가야 하는데요. 지영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짐이요? 아, 거실에 있던 짐들이요? 그건 1층 관리실에 맡겨뒀어요. 새 주인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영과 준호를 데리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영이 울었습니다. 이제 어떡해요? 집도 없는데.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강원도 홍천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전원주택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산 너머로 노을이 보였어요.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구름도 붉었고 산도 붉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노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보리차였죠. 창밖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이전 주인이 심어놓은 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상추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어요. 고추도 있었죠. 아직 작았지만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토마토도 보였어요. 내일부터 저 텃밭을 가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채소를 키워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마당 한쪽에는 감나무가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감이 열릴 거예요. 벌써부터 기대가 됐습니다. 집은 작았어요. 방이 2개뿐이었죠. 거실도 작았고 부엌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제 집이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낼 수 없는 곳이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벌써 15통째였죠.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여러 통 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읽을 필요가 없었죠.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다시 노을을 봤어요. 해가 거의 다 졌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죠. 별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는 별을 보기 힘들었는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어요. 7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45년을 아들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을 위해서도 살았죠.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부터는 저를 위해 살 거예요. 아무도 저를 무시하지 못할 겁니다. 아무도 저를 쫓아내지 못할 거예요. 여기는 제 집이니까요. 요양원에 갈 일도 없어요. 저는 건강합니다. 스스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요. 텃밭도 가꿀 수 있죠. 차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목으로 넘어가면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웃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 인생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랬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일어나서 텃밭에 물을 주고
산책을 할 거예요. 동네도 둘러볼 겁니다. 이웃들한테 인사도 해야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71살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시간을 저를 위해 쓸 겁니다. 행복하게 살 거예요. 별이 더 많아졌습니다. 하늘에 가득했어요. 쏟아질 것 같았죠.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남편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요? 저 하늘 어딘가에서요. 여보, 나 잘하고 있지? 하늘을 향해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남편도 응원해 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었어요. 마당의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잎이 바스락거렸죠. 좋은 소리였어요.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마루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별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차를 마시면서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이었어요.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판 것도 여기 온 것도요. 잘한 일이었어요. 제 인생이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거였죠.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뭔가를 한 것 같았습니다. 70년 만에요. 기분이 좋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어요.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이었어요. 텃밭에서 채소를 따고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별을 보는 꿈이었죠.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라는 걸요. 제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